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7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뜨거운 날씨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웬만한 더위 가지고는 땀도 잘 흘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좀 여름에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동남아시아에 좀 오래 거주를 했잖아요.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한 9년 정도 살았는데요. 그때 정말 좋았습니다. 매일매일 좀 뜨거운 날씨를 만끽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그렇고요.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세계 전도에서 인도네시아의 위치를 찾아보시면요, 적도에 딱 걸쳐 있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1년 내내 굉장히 더운 날씨가 계속되죠. 30도를 전후거리는 굉장히 좀 뜨거운 날씨가 1년 내내 반복되는 반면,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항상 같은 시간에 해가 뜨고 같은 시간에 해가 집니다. 아침 6시가 되면 해가 뜨고요. 그리고 저녁 6시가 되면 해가 져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일을 하고 집에 퇴근을 하면 이제 밤이 금방 되어버리는 굉장히 좀 불만 아닌 불만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의 여름 그리고 영국의 여름이 특히 너무나 소중한데요. 물론 이제 겨울 시간을 생각하면 굉장히 괴롭긴 하지만, 그나마 이제 여름 동안은 뭐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하루 종일 굉장히 덥다가,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요, 한 7, 8시가 되면 해가 좀 지우러 가고, 그러면 이제 더운 느낌보다는 시원한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이 방송을 찍고 있는 시간도 9시가 조금 미치지 못했는데 벌써 굉장히 좀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이 앞에 문을 다 열어놓고 이렇게 가든을 마주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방송도 녹화하고 있습니다. 단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요, 오늘 방송은 조금은 짧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12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진행하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시간 관계상 아직 장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는 못했거든요. 자, 현재 주식 시장이 마감 한 1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S&P 500은 1% 넘게 떨어졌고요. 다우존스도 0.57%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2% 이상 하락을 했고요. 러셀 2000도 1.91%. 따라서 뭐 3대 지수 그리고 중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지수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비슷한 추세였습니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주가가 떨어지면서 하루 종일 그냥 하락세를 지속하는 하루였다. 굉장히 재미없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특히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가 굉장히 초라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6.3%나 빠지고 있고요. 넷플릭스도 5% 하락을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즈 4.71, 엔비디아가 4.33% 빠지고 있고요. 아마존도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구글 역시도 3% 가까운 하락세를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이 1.5%, 마이크로소프트가 1.16% 빠지면서 지금 현재 마감 시간까지 15분 정도를 남겨놨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베어마켓에 뭐 반도체 주식 그리고 메가테크 기업, 이렇게 좀 견실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의 주가 역시도 계속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뭐 성장 주식이 아닌 정말 세계적인 그 메가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한다면 결국 우리의 자본을 다 성장주에 들어가 있던 거를 이렇게 메가테크 기업들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리스크가 조금 더 크긴 하지만 주가의 좀 향상 속도가 이 메가테크 기업들보다는 좀 더 나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규모가 큰,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다란 메가테크 기업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또 반도체 기업처럼 조금은 더 안전한 성장주들의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결국은 다양한 종목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투자 자금을 좀 우리가 우량 기업 그리고 메가테크 기업이라든지 반도체 기업으로 옮길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이번 베어마켓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조금 더 빠져야 이러한 시나리오가 성립이 되겠지만, 지금까지는요, 굉장히 매력적인 주가를 보이는 메가테크 기업 그리고 반도체 주식이 많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에서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2주 전 정도에 제가 미주은의 컨텐츠를 통해서 연준에서 굉장히 좀 큰 목소리를 냈다. 그때 이제 유럽 중앙은행 포럼이 있었는데요. 연준의 파월 의장이 등장을 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기필코 정말 인플레이션을 꼭 잡아내고야 말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었거든요.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호기시한 발언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그때 분석을 해봤었는데 이렇게 파월 의장이 그때 목소리를 높인 이유를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까지 좀 강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다는 건데 그 첫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뭔지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앞으로 1년, 앞으로 2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예상을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도 만약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물가가 떨어질 거라는 전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요. 지금 물가가 높을 때 지출을 최대한 줄이게 되죠. 필요 없는 것은 잘 사지 않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물가가 떨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결국 물가를 잡는 게 굉장히 좀 용이해진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면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물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지금 악착같이 조금 더 필요 없는 것도 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가뜩이나 높은 인플레이션이 향후에 잦아들기는커녕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주 전에 이렇게 연준 의장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맹세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이유는요. 첫 번째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하는 포석이 들어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도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그때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중요하다. 리세션도 중요하지만 리세션이 커다란 그런 리스크가 아니라 가장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리스크는 인플레이션이다. 따라서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나중에 혹시나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들더라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벌써 한 거잖아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리세션에 빠져들 수밖에 없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일종의 변명을 이미 만들어 놨다. 이렇게 논리가 구성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의미는 곧 연준 의장이 보기에 리세션의 확률이 좀 커졌다라고 인정하는 셈이 되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부분인데 오늘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Near Term Inflation Expectations, Inflation Expectations가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가까운 미래의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먼 미래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적어도 가까운 미래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레코드 하이를 찍었다.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는 리포트는 뉴욕의 연준의 서베이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간단히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죠. 자, One Year Outlook이니까 1년치 전망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1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서베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6.8%가 기록이 됐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높은 수치죠. 1년 후에도 6.8%가 지속이 된다라고 지금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이 수치는 가장 높은 수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뉴욕의 연준 서베이를 2013년 6월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 가장 높은 수치가 이번에 발표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대치는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는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긴 합니다. 다행이죠. 자, 3년의 전망을 보니까 3.6%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5년 후에 인플레이션은 2.8%로 상당히 좀 많이 잦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Median Expected Change니까 중간치 발표가 났는데요. 홈 프라이스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내년에 대한 전망이 나왔는데요. 4.4%가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로이스 서베이니까 지금까지 가장 낮은 수치가 지금 발표되는 거거든요. 2021년 2월 이후에 주택 가격도 서베이 결과가 가장 지금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였다. 주택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다면 결국 인플레이션에 잦아드는데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결과가 발표됐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염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확 줄어들 거라고 시장에서는 기대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결국 잡힐 것이다라는 의견을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약간 혼동이 될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기 4.4%로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는 거는요. 내년에 집값이 4.4% 정도 올라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거라는 예상이 아니라 이 주택 가격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4.4% 올라가는데 그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지금 창에 띄워놓은 이 리포트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리포트를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거든요. 여기 정리되어 있는 사항이 뭐냐면, 미국 그 주식시장의 주요 투자 기관들이요, 앞으로 2022년 말이 되면 S&P 500이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그들 나름대로의 예상치를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쭉 해놓은 거거든요. 그때 이제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 S&P 500의 예상 주가가 평균적으로는 4,627이 나오고요. 중간치를 봐도 4,700이 나옵니다. 거의 비슷한 수치죠. 그렇게 된다면 지난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3% 이상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20% 넘게 껑충 뛰어오른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치를 좀 많이 올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난주부터 이 주식 기관들, 투자 기관들 중에 여러 개의 투자 기관이 하나 둘씩 이들의 목표 주가를 조금씩 수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기관이 또 수정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안 좋은 소식은요. UBS라는 투자 기관에서 S&P 500의 타겟 주가를 하향 조정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어닝의 에스티메이트,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UBS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키스 파커라는 스트래티지스트 전략가가 일을 하고 있고요. S&P 500 목표 주가가 무려 4,850이나 됐었습니다. 따라서 4,850을 어디까지 낮춰서 조정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이 기사를 통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UBS가 이번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다. S&P 500의 예상 주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예상하기를 어닝에 대한 전망치를 지금 계속해서 좀 우리가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앞으로 겪게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인베스트먼트 뱅크 투자 은행이죠. UBS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UBS에서 인용을 하기를,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냐면요. 일단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하나는 rising yield니까 굉장히 좀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시장의 금리도 올라가고 있죠. 이 두 가지를 지금 그 이유로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이번에 하향 조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EPS의 전망치도 좀 조절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자, UBS는 컷을 했다. 그래서 S&P 500의 타겟 주가를요. 원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850이었는데 4,850에서 4,150으로 굉장히 크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역시도 5,000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4,400으로 줄인 거죠. 따라서 앞으로 한 1년 동안 많이 올라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 금리, 여기 보면 리얼 그리고 노미널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10년 국채 금리를 얘기하는데 10년 국채 금리주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리얼이니까 이제 실질 금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요. 노미널은 명목 금리죠. 명목 금리는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는 3%를 얘기하는 거고, 실질 금리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그 예상치가 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존의 4,850에서 4,150까지 그리고 5,000에서 4,400까지 대폭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기사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믿기로는 there is a modest upside니까 그래도 조금은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현재 S&P 주가가 3,850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3,850에서 지금 4,150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보죠. 자, 4,150 나누기 3,850이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한 7.8%는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하반기에 앞으로 한 8% 가까이 상승할 여지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그래도 올라갈 거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리세션에 빠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UBS의 목표 주가에는 리세션이 반영돼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그 의미는요. 곧 만약에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든다면 이 4,150보다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자, UBS의 전략가는 키스 파커고요. 자, falling bond volatility. 지금 채권의 금리가 왔다 갔다 난리가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3% 넘어서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 뭐 장단기 국채 금리의 역전 현상도 일어났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그 변동성이 좀 잦아져야 된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것이 이제 프리 컨디션이죠. 어디에 대한 프리 컨디션이냐면 이 주식 시장이 바닥을 찍기 위해서는 채권 시장이 먼저 안정이 돼야 된다. 이러한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UBS는 또한 투림을 했다. 자, 이렇게 쳐낸 거죠. 뭐를 쳐냈냐면 어닝의 예상치도 이번에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이유는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GDP가 아무래도 성장이 저조할 것이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다시 한번 반영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UBS는 EPS의 포캐스트를 234달러로 조정을 했고요. 2022년, 그리고 2023년에는 247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포캐스트 전망치가 235.5 그리고 250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조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 수치는 정말 리세션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만약에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든다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진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022년 미국 주식 투자의 길은요, 정말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일단 상반기에는 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멀티플이 많은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테크 주식, 성장주 위주로 많은 멀티플의 감소, 축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분기를, 하반기를 맞이했는데요. 이 후반기에는 어닝 실적이 감소할 것이다. 왜냐하면 리세션에 대한 그 압력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따라서 경기가 둔화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전반기에 이 멀티플이 감소하는 영향으로 주가가 떨어졌고요.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예전만큼 나오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줄어들면서 추가적인 베어 마켓의 좀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굉장히 버거운데 한 가지 문제가 더 겹쳤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미국의 달러 강세입니다. 자, 미국 달러 강세 추세가 나오는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이 리세션에 대한 공포감이요, 미국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지내고 있는 그 영국이라든지 유럽 쪽은 미국보다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경제가 좀 망가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안전한 곳은 달러다. 이런 식으로 돼서 달러의 인기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면 타격을 받는 주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주식들 역시도 테크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early warning.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경고의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한두 달 전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준 기업은 나이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였잖아요. 이 기업들에서 이제 지금 달러가 너무 강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자, 올해 들어서 달러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면서 세컨드 쿼터 세일, 즉 2분기의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무래도 매출에서도 약간의 영향이 있고 거기에 순이익의 감소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가 있다라고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면요, 이러한 그 달러 때문에 그 매출의 감소 그리고 순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 작년에 비해서 그 애플 대 애플로 보면 전혀 감소가 없었는데 그 환율의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소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죠. 자, 특히 테크 기업들이 이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테크 기업들은 가장 커다란 퍼센티지 오브 세일, 그러니까 매출 중에서요, 이 미국 외에서 즉 이제 수출에 의존하는 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애플도 그렇고 메타, 알파벳, 넷플릭스, 테슬라 모든 그 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포션의 그 매출을 미국 밖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 달러 강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달러가 어느 정도 올라가냐면요, 지금 전체 그 통화의 바스킷에 비해서는, 그 얘기는 뭐냐면 달러 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달러 지수를 보면 11%나 올 한 해 동안 올라갔거든요. 7개월도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11%면 엄청난 거죠. 그냥 달러에 투자해서도 돈을 엄청나게 벌었겠죠. 자, 두 번째는 유로인데 유로랑 비교를 하면 더 심각합니다. 유로랑 비교하면 연초부터 지금까지 무려 12%나 그 가치가 상승한 것이 달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S&P 500, 스탠다드 앤 푸어가 이제 S&P 500이거든요. S&P 500에 그 속하는 500개의 기업 있잖아요. 이 기업들의 만들어낸
나타내는 매출 중에서 미국 바깥에서 가져오는 매출이 무려 29%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냥 29%를 30%로 퉁치고요. 이 달러가 10%만 올라갔어도 3% 정도의 영향이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조금 더 읽어보시면요. 자, 여기 특히 이제 테크놀로지 기업, 테크 기업들이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가장 커다란 노출이 돼 있다. 전체 매출 중에 무려 59%를 미국 바깥에서 가져오는 것이 테크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이 이러한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거든요. 자, 그리고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이 고객과 가까이 좀 접해져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든지 아니면 광고를 주 매출 수단으로 삼고 있는 메타 플랫폼즈라든지 알파벳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타격이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그 외국에서의 매출이 많이 올라가 있냐면요. 퀄컴은 전체 매출 중에 96%가 미국 바깥에서 발생을 합니다. 엄청난 그런 수치잖아요. 따라서 타격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겠죠. 자, 넷플릭스랑 메타는 59% 그리고 알파벳은요 54%나 됩니다. 자, 그리고 유럽 쪽에 좀 많은 노출이 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면 부킹홀딩즈는 무려 79%입니다. 따라서 부킹홀딩즈 같은 경우는 지금 2배로 힘들겠죠. 왜냐하면 유럽 쪽에 리세션이 좀 강화되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지 못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달러의 강세 때문에 유럽에서 돈을 벌고 이 돈을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매출이 추가적으로 감소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부킹홀딩즈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로 39%나 유럽에서 매출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한 쿼터니까 25% 정도죠. 25% 정도를 그 중국이라든지 다른 개발 도상국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레이터 차이나는 이제 본토, 홍콩, 타이완 세 개를 합쳐서 19%의 매출을 의존하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죠. 애플은 이제 그 유럽 쪽에도 상당히 많은 매출을 좀 의존하고 있거든요. 무려 전체 매출의 24%를 유럽에서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이걸 합쳐버리면 거의 뭐 40%가 넘어가는 굉장히 커다란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애플도 많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아무리 못해도 2%에서 3% 정도의 이 맞바람이 발생하게 된다. 매출이 그만큼 줄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메가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2-3% 정도의 매출 감소가 이 달러의 강세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하반기에 들어서 그러니까 전반기에 그렇다는 거고 하반기에는 오히려 더 이러한 달러의 그 영향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즈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하반기에 가서는요 계속해서 전망치를 더 줄일 가능성도 있다. 테슬라, 애플도 포함해서 메가테크 기업들 그리고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이 어닝 실적에 대한 전망치 있잖아요. 이 전망치가 달러의 영향으로 추가적인 하락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반도체 관련된 소식인데요. 어제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옆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4.3% 떨어졌고요. 브로드컴이 3.17%, AMD가 3.02% 하락했습니다. 그 밖에도 인텔이 2.08%, TSMC도 2.94% 빠졌거든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준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클레이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AMD 그리고 인텔에 해줬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 대한 영향이 조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자,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이 리드를 했다. 그래서 칩 섹터, 반도체 종목 전반적으로 어제 하향 추세를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베스먼트 펌이니까 투자 기관인 바클레이 캐피탈에서 이번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나와 있죠. 어디에 대한 목표 주가냐면요. AMD 그리고 인텔입니다. 자, 이유를 여기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노트북 컴퓨터 있잖아요. 이 노트북 컴퓨터가 6월 달에 잘 팔리지 않았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노트북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2분기에 좋지 않은 실적을 발휘할 것이다.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그 두 기업들이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나머지 종목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퀄컴도 떨어졌고요. 퀄컴은 지금 2.77% 하강을 했고요. 스카이웍스 솔루션 같은 경우도 2.5%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요.
보시죠. 2.25% 하락을 했고요. 마벨 테크놀로지는 3.81% 하락을 했습니다. 자, 바클레이즈 애널리스트는 블레인 커티스라는 분이고요. 이 전문가가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 줄였냐면요. AMD 같은 경우는 85달러까지 그리고 인텔은 40달러로 조정을 했는데 원래 목표 주가는 AMD가 115였는데 85로 그리고 인텔은요 45에서 40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는데 노트북의 생산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무려 17%나 생산을 감소시켰다. 그 의미는 한동안은 굉장히 좀 어려운 그 시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drop of 12%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가 된 건데 전에 얘기하기를 한 노트북의 판매가 12% 정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진단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estimate 판매대 수를 줄이면서 어닝의 실적도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두 기업 모두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무래도 이러한 그 어닝의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한동안 이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다. 따라서 이제 실적 예상치의 감소 추세는 시작에 불과하다. 따라서 더 많이 주가가 빠질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첨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No reason to own. 따라서 지금 굳이 반도체에 투자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실적이 감소할지를 우리가 좀 가늠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지금은 너무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은 좋지 않은 판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저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죠. 반도체 종목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그 혁신적인 단어들을 다 이끌어 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뭐 그게 자율주행이 됐건 인공지능이 됐건 로보틱이 됐건 뭐 메타버스가 됐건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없이 4차 산업혁명이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수요는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 이 기사에 따르면 당분간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뭐 노트북을 예로 들고 있는데 뭐 단편적인 예로요. 저 같은 경우도 지난 2년 동안 노트북을 3개나 샀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이제 줌을 통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듣기 시작하고 저 같은 경우도 갑자기 유튜버가 돼서 새로운 그 노트북이 필요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2년 동안 노트북을 3개나 샀기 때문에 사실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새로운 노트북을 살 필요가 없게 되죠. 자, 이렇게 모든 산업이요.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가면서 일종의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그 다음 한 1년, 2년 정도는 당연히 이제 추세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새로운 노트북을 사는 사람들이 뜸해지면요. 그리고 나선 다시 또 반등을 시작하는 것이 시장의 원리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순환하는 모습에서 이렇게 좀 하향 추세에 있을 때 사실 주식을 매수하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이런 하향 추세가 얼마나 오래될지는 모르잖아요. 이게 앞으로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 후에 다시 반등을 시작할지는 알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주식을 사는 것이 결국 사이클이 다시 좋아지면서 상향 추세를 보일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당분간 뭐 노트북을 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살 시기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때 가면 또 주가가 올라가고 멀티플도 확장되고 이러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주식을 사거나 6개월 후에 사거나 결국은요. 누가 더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가 여기에 의해서 우리의 수익금은 판가름이 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미준에서 준비한 7월 12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마감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CNBC 뉴스를 굉장히 즐겨 시청을 합니다. 뭐 야후 파이낸스도 있고 다른 다양한 채널이 있는데 CNBC가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이 논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그 의견을 팽팽히 맞서면서 서로 좀 반박도 하고 논리를 가지고 대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나 좀 흥미진진하게 느껴지거든요. 자, 오늘도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두 명의 전문가 아니죠. 한 명의 전문가와 이 쇼 호스트 그 스콧 와프너가 이제 일종의 설전을 벌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고 좀 논리 정연한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오늘 오미주 방송이 평소보다 조금 더 짧아서 아쉬운 분들이 계시면요. 저녁 8시 방송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도 굉장히 좀 탄탄한 그 논리가 구성되어 있는 기사 하나를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는 순서를 준비했거든요. 앞으로 베어마켓이 한 20% 정도는 더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진단을 하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Yeah, is it a reality check or a response to reality of where prices are? So, most of those price targets are still pretty healthy gains from where shares are right now. I think the analysts just, they have to realize, okay, my targets prior to today were too high, and I've got to produce some more reasonable assumption of where they can end up. So, Apple from where it is now to 174, good 20% plus gain. What was the other one? NXP, I own that, obviously. That would be a 30% gain to that target right now. I think the bigger issue that I have in tech, or the bigger question I have, is what's really going on at the fundamental level. And I would point to the semiconductors. I know we want to cover this later, so I won't go too deep, Scott, but you've got disparate views from Micron, which gave very ugly guidance 2 weeks ago. And then last week you had Samsung Electronics being pretty rosy. So where does the real answer lie? And so for a stock picker like me, this week is important because you've got Taiwan Semi producing results on Thursday morning, and that will help answer the question. Now, that question, though, is in the short term. In the short term, of course, we're expecting earnings to slow down here, probably come in worse than expectations, the question being by how much. For me, Taiwan Semi will help answer that question, but I also want to point out that long term, I look to 2023 and I see the estimates should stay intact because of supply chain onshoring and infrastructure spending. I'm going to stay consistent on that topic. So this malaise, which I think Joe referred to, maybe it was Liz, it will stop when the Fed pivots. That's probably a couple of months away. Yeah, but see, I have a problem with that view. I just don't. And as Joe was saying, you've got this economic slowdown underway. I'm thinking to myself, how could we have so diametrically opposed views on where we are in the economy? Joe says we've got this slowdown underway. The data suggests that Joe is correct in that view. And then there's you, who argues this completely other point, who wants to buy cyclical stocks over growth. And I just don't get it. As if the Fed's going to pivot, as you suggest, and all of a sudden the economy is just going to roar ahead. They're going to pivot because if they pivot at all, Scott, if they're going to pivot at all, it's because the economy has forced their hand by being too weak. Scott, you're making your point, so let me answer. I understand, but I'm reporting the facts here, okay? The supply chain onshoring is very real. There are increasing reports of more factories being announced, more mines being dug here in the U.S. And by the way, in Europe as well. I still don't buy this argument. You are suggesting that the announcements of new factories and supply chains automatically put supply chain onshoring in play now. No. Scott, I'm gonna continue to answer your question. Please, is pointed. I'm going to continue to answer. What I'm trying to tell you is that for all the negative news, there is also positive news that is being ignored. And so you ask me, how can the cycle continue? I look at the labor report, and okay, I will admit that labor is a lagging indicator, but for goodness sakes, there isn't a hint of a crack in it. There just isn't. Whether it's the labor report itself or whether it's the jobless claims. And honestly, you actually want these to get a little worse to take the Fed's aggressiveness away. But the point that I'm trying to make here, Scott, is that we've been focused on the negative for all of the last 6 months. There are positives out there. You just have to wait for them to come through. The malaise will end when the Fed pivots. And for that, you're looking for inflation to come down. Look at where RBOB is. Look at where gasoline futures are. They're 20% off in a month. That matters.